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혜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바깥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으실 텐데도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 선생님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정말 유익한 말씀을 전달해 올려야 될 텐데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동아시아 아름다운 스승 공자입니다. 이거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 9월에 나온 저의 저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아모레 퍼시픽 재단이 지원하는 아시아미의 저서 출간에 선정이 돼서 워낙 제대로 하려면 2015년도에 받았으니까 2016년도에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나왔습니다. 그만큼 공부가 쉽지 않았고 지금 나온 지 1달 반, 2달이 다 돼 가는데 이상한 오타나 오류가 있을까봐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요하게 두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사회자의 소개대로 미술사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공자라는 분이 어떻게 시각화됐는지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러합니다. 거의 책의 순서와 비슷한데요. 하나하나 차례대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의 이 발표를 하기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저서를 쓰기까지 여러 참고문헌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을 받은 분의 성함이 줄리아 K 머리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지금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신 미국 여학자신데 지금 현재까지 공자 연구, 특히 공자 이미지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의 연구의 그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밑에 신민규 선생님, 조선미 선생님, 조정육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공자 연구를 이미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참고 문헌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일생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공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언제 태어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제대로 정확하게 아마 꼼꼼하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공자 일생에 대해서 서술한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 2권입니다. 논어라는 책. 많이 아시죠? 공자의 어록이라고 알려진 논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은 한나라 시대 사학자였던 사마천이 쓴 사기 중에 공자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찌 보면은 논어보다도 더 공자의 일생을 표현하는데 어서 오세요. 공자 일생을 표현하고 또 그 그림의 소재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공자 일생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공자세가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그 사전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틀린데 그냥 저는 편안하게 기원전 6세기 중반에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숭량흐리란 분이고 어머니는 안징제라는 여인이세요. 근데 아마 공자의 출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아버지인 숭량흐리 70살쯤 됐을 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였냐면 당신의 제사를 물려받을 온전한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긴 했는데 사마천의 사기에는 그냥 몸이 좀 불편하다 정도로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는 제사를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인도 나이가 너무 많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 안씨 집안을 찾아갑니다. 안씨 집안을 찾아가는데 그 안씨 집안의 셋째 딸인 안징제를 맞이해서 공자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안씨 집안 얘기를 조금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모든 재래의식에 사용되는, 보통 재래의식 하면은 어떤 파트가 있을까요? 일단 음악이 있겠죠. 음악이 있고, 음악이 있다 보면 노래가 있고, 악기 연주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에 맞춰서 춤을 추잖아요. 그런 모든 행사를 주관했던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까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쉽게 얘기해서. YG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가 얼굴 안이 의미하는 거, 가면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셋째 딸을 맞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징제의 나이가 10대였죠. 아버지의 나이는 70대였고 안징제는 16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닌 사마천은 공자세가에서 어떠한 단어를 썼냐면 야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합을 해서 낳은 게 공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중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름에 이 중자가 들어가면 둘째 아들이란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못 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 그 안씨 집안에서 외가에서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영재교육 그런 거 아니더라도 너무나 당연스럽게 노래와 춤을 배우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 가운데 음악을 통한 교화의 섹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컸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무덤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무덤 옆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신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도 모르니까 어머니 무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네 아버지는 누구고 그분의 무덤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무덤을 거의 그 옆에다 만들어드리고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공자는 늘 떠돌아다녔습니다.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정말 인간 세계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본인의 뜻을 펼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다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벼슬을 합니다. 51세에 합니다. 중도제라는 것에 부임을 하는데 그닥 높은 벼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공자가 벼슬을 했다라는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지배자의 방침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은 본인의 고향을 떠나서 돌아다니죠. 그걸 주유열국이라고 하는데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50대까지 아무것도 정말 벼슬을 하고 싶은데 한 번도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가 겨우 관직에 올랐는데 그것도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내려와서 돌아다녔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책에도 썼는데 참을인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을인자라는 한자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칼도자 밑에 마음심자가 참을인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심장에 칼이 꽂히는 고통을 견뎌내는 게 참는 거잖아요.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자들이 인이 뭐예요? 어진 게 뭐예요? 그랬더니 무조건 참는 거. 무조건 참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보면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을 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73세쯤에 제자들 앞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공자 일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자의 생김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자의 생김새에 대한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진정 사람인가 싶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키가 10척이래요. 키가 10척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3m가 넘죠. 이런 분 보셨나요? 3m가 넘고 큰 입에 짱구 머리에 정사각형. 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마 가운데 반다령, 매부리코, 움푹 들어간 눈, 뭐 이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툭 튀어나온 앞니와 용의 얼굴 생김에 새우등을 하고 호랑이 손바닥을 하고 있다. 야, 한마디로 뭡니까? 괴물이죠. 예, 괴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언제나 이 공자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공자님도 출생이 예사롭지 않으셨잖아요. 아까 야합이란 표현 썼잖아요. 4대 성년치고 제대로 태어나신 분이 없거든요. 그쵸? 예, 예수님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석가모니는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엄마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아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왔는데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나요? 벌떡 일어나서 7걸음을 걸어가서 하늘을 가르치고 천상천하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4대 성현은 예사롭지 않은 포스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보시면 딱딱한 겨드랑이, 긴 팔꿈치, 3배의 가슴과 뭐 아무튼 정말 사람의 인체라고 할 수 없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상체는 길고 하체는 짧으며 예, 등골은 구부러져 있고 뒤에 귀가 달렸고 예, 얼굴은 방산시의 탈과 같고 뭐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이상해 보이시죠? 이상해 보이시지만 공자의 생김새를 시각화하는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되죠. 예, 뭔가 공자가 성현이 되고 유학이라는 종교의 이렇게 신격화로 인식이 될 때 뭔가 인간과 다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구절은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됩니다. 게다가 외모만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행동, 신통력도 가지고 있어요. 손으로 천문을 파악하고 다리로 눈금을 매기고 예, 그를 바라보면 나무가 보이고 그에게 다가가면 돼 모양처럼 보이고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처럼 묘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특히 공자의 얼굴 부분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이 중요한데요. 일단 공자님은 얼굴색이 검게 표현이 되십니다. 현성이라고 그래서 검은 얼굴색은 굉장히 덕을 많이 쌓은 성인의 표상으로 읽히는 거죠. 예, 검게 표현이 되시고 얼굴에 큼지막한 구멍이 7개나 있어요. 예, 그 7개나 되는 구멍을 칠루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눈, 코, 입입니다. 예, 눈, 코, 입, 그 다음에 귀 하다 보면 이제 구멍이 7개가 되죠. 그래서 공자를 표현한 얼굴을 보면 굉장히 우락부락하고요. 우락부락하고 특히 입에 드러난 구멍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보처럼 이빨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 공자 얼굴을 보시면 이렇게 이빨이 앞니가 2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인자하고 능력 있고 위엄을 갖춘 공자님의 대표적인 얼굴이십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갑자기 불교의 부처님이 나와서 놀라셨을 텐데 공자만 이런 특이한 신체 외모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어디 계신 분인지 아실 것 같은데 어디 계신 분인가요? 예, 석굴암에 계신 분이죠. 예, 석굴암에 계신 분이고 이건 고려 불화 아미타 부처님이신데 보면 부처님도 태어나셨을 때 인간과 다른 신체적인 특징을 32가지나 갖고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정수리 위에 혹이 있고 손이 무릎 밑까지 내려오고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 물갈퀴가 있고 이마에 아기가 흰 털이 나 있었어요. 흰 털이 나 있고 귀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예, 그런 특징이 그대로 지금 표현된 겁니다. 어깨까지 내려온 귀, 그 다음에 목에 띠가 3개 둘러져 있고 부처님 언제나 불상을 보면 여기 조그만 혹이 있죠. 6개라고 하는데 이게 괜히 생긴 게 아니라 아기가 그렇게 타고나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 하얀 털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보석을 박아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게 한 종교의 신으로 격상될 때는 이러한 부분이 인간과 다른 신체적인 특징이 강조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자가 표현될 때는 그 분의 신분에 따라서 패션이 달라지세요. 패션이 달라지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패션이 달라지시는지 보겠습니다. 맨 처음은 일상복 차림입니다. 일상복.
그러니까 벼슬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자들 가르치시고 주유열국 하시면서 이것저것 경험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어떤 옷을 입으시냐면 포의라고 해서 배옷과 장보관이라고 해서 작은 그 우리나라의 옛그림, 조선시대 옛그림에서 보면 선비들이 고사들이 쓰고 있는 작은 모자가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 이것입니다. 요런 작은 모자와 그 다음에 그냥 평상복이죠. 아무런 장식이 없는 이런 옷을 입고 나타나실 때 공자님은 그냥 선비, 공부하시는 분, 스승,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까 51세이긴 하지만 잠시 벼슬을 하셨다는 말씀 드렸어요. 예, 그렇게 중도제라는 벼슬을 하실 때는 어떤 패션을 하고 계시느냐? 예. 제왕이 먼저 나왔네요. 제왕부터 할게요. 어느 순간에 공자께서 왕으로 문선왕으로 격상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왕의 패션을 하고 계세요. 보통 우리가 조선시대 왕 하면 떠오르는 멸류관, 곤복 그런 걸 입고 계시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왕을 표현할 때는 옷에 어떠한 문양이 새겨지냐면 12개의 문양이 새겨집니다. 이거는 중국의 옷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면복에서도 이 12개의 문양은 반드시 새겨지게 돼 있습니다. 새겨지게 돼 있는데요. 하의와 상의에 새겨지는 무늬가 달라요. 예, 하의에는 호랑 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풀, 그 다음에 쌀, 불무늬가 있다면 상의에는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꿩이 있고, 그 다음에 별자리가 있고, 해달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상 할 때 의는 저고리이고 상은 치마 하의거든요. 왜 우리 의상실이란 용어를 아시는 세대신가요? 예, 그게 이제 한벌이라는 소리인데, 예, 한벌이라는 소리인데, 이 하의에는 요런 무늬가 있고, 저고리에는 요런 무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왕의 옷을 보여드리면, 예, 이거는 지금 상의만 가져왔지만 중국 명나라 시대의 면복을 복원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무늬들이 12장문 중에 그러니까 의에 해당되는 무늬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무늬가 새겨진 옷을 공자님도 입고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 비록 파나이긴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멸류관이죠. 면관이고요. 이 사각형이 면관이라고 하고요. 류라고 하는 건 줄이거든요. 예, 그래서 멸류관입니다. 그래서 정말 왕으로 격상되실 때는 저 류의 개수가 12줄이나 됩니다. 12줄이나 돼서 그렇게 되시고요. 이 경우가 지금 12줄로 되어 있는 경우죠. 파나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장문 면복을 입고 계신 당당한 왕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 문선왕이라는 칭호는 언제 붙여지냐면 당나라 때 붙여집니다. 당나라 8세기 때. 예, 공자님을 선생님으로만 부르지 않고 왕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자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공자를 어떻게 불렀느냐만 조사를 해도 그 시대의 공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관리의 모습입니다. 관리의 모습은 정장 옷을 입고 계시고요. 아까의 포의와는 조금 다르게 격식을 차린 옷을 입고 계시고 머리에 사구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모자를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까의 그 치포관은 그냥 빵떡 모자처럼 이렇게 딱 하나만 쓰는 거였는데요. 이건 이렇게 양 끝에 갈라져 있고 가운데 잠이라고 하죠. 비녀가 이렇게 질러갑니다. 조금 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 관리의 모습을 아까 중도제 대사구를 맡으셨던 관리의 모습을 하고 계신 그러한 공자님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님 덕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이 까매한 거 느껴지시죠? 까맣게 그리셨고 그 다음에 눈동자 하얗게 드러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전 이빨이 제일 좀 거슬려요. 괜히 좀 찐따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공자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빨이 드러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의 생김새,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떤 복장을 하고 계신 공자님이 많이 그려지느냐를 조사를 하면 이 시대의 공자에 대한 위상이 어땠구나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표상이 됩니다. 네, 이것도 사구관을 하고 계신 계속 다른 나라 그림을 조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우리나라 채용신이라는 정말 구한말에 초상화를 정말 잘 그렸던 고종 황제 어진까지 그렸던 어진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의 초상화를 뜻하거든요. 예, 그것까지 그리셨던 채용신 선생님의 공자 초상화를 보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실물은 없어지고요. 이렇게 원판 흑백 사진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예, 사구관을 쓰고 계시고 관리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공자가 흠모한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를 흠모한 인물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분의 제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공자가 어떤 분을 존경했는지 알면 공자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대충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고사인물화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낯선 용어실 거예요. 아마 회화사, 조선시대 회화사나 동아시아의 그림, 옛 그림을 쉽게 접하실 기회가 없으셨으면 인물하면 인물화지 고사인물화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고사인물화는 쉽게 얘기해서 이야기가 있는 그림입니다. 즉 이야기를 그린 그림을 고사인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어로 번역을 하면 더 쉬워요. Narrative Figure Painting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물화의 여러 장르가 있는데요. 초상화라는 장르가 있고 그 다음에 도석인물화라는 장르도 있고 도석인물화는 신선을 그린 거죠. 신선을 그린 도석인물화라는 장르가 있고 그 다음에 고사인물화라는 장르가 있고 풍속화도 인물화의 하나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사인물화는 이야기가 있는 인물화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의 소재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예요. 정말 생존했던 옛 성현, 존경받을 옛 성현의 일화를 그린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수많은 인물화가 다 고사인물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인물화는 초상화인 거고요. 초상화, 예, 그분의 신체적인 특징을 살려서 그대로 옮겨내는 초상화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거의 고사인물화의 범주에 속합니다. 예, 성현이 실존했던 성현의 특이한 삶, 그리고 그분들이 누리셨던 남다른 행적, 그 다음에 존경받을 만한 일들, 그러한 것을 그린 것이 고사인물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문학작품의 스토리를 그대로 그린 것도 고사인물화라고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에 가장 좋아했던 화가들이 가장 좋아했던 문학작품 가운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도연명의 도화원기라고 있습니다. 예, 도연명의 도화원기는 동아시아의 유일한 유토피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토피아. 그래서 한 어부가 뭐 예를 들어서 전쟁통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어제는 없었는데 갑자기 동굴을 하나 발견을 하죠. 그래서 그 동굴을 보고 이상하다. 나는 우리 동네에 이런 동굴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왜 생겼지? 그리고 동굴 밖을 빠져나가니까 거기 너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고 있어서 거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을 붙잡아서 물어봅니다. 우리네 동네는 난리인데 너희는 왜 이렇게 평화로워? 그랬더니 너 몇 세기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 AD 4세기 뭐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랬더니 네가 과거로 타임슬립을 했구나.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대로 온 거예요. 제가 지금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대로 네가 왔구나. 그러면서 대접을 받아요. 대접을 받은데 거기서 살 수 없잖아요. 거기서 살 수 없어서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네가 되돌아가는 거 좋은데 너희 동네 가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거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겠다고 약속은 해요.
약속은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예,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려고 복숭아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을 표시하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날 가족을 데려가 봤더니 그 동굴이 있다 없다 없어졌죠. 예, 이게 도화원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유토피아를 표현한 작품이거든요. 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 좀 이따가 연결이 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예, 지금도 복숭아밭에 대한 로망은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예, 복숭아꽃, 살구꽃, 예, 그렇게 되죠. 아무튼 그러한 내용을 그린 게 이제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건데 유명한 텍스트. 근데 이 공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실존했던 인물인 건 맞지만 고사 인물로 표현된 공자는 아까 말씀드린 사마천의 사기, 공자세가의 내용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다 넣어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고사인물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대 회화부터 가장 주류는 초상화와 고사인물화류였습니다. 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회화에. 그것 말고 이전에 사람이 태어나면 입체를 먼저 인식할까요? 평면을 먼저 인식할까요? 예, 많은 분들이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입체를 먼저 안 돼요. 예, 그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에게 찰흙을 주고 사람을 만들어봐라 라는 것과 스케치북을 주고 그려봐라 하면은 차이가 난대요. 예, 그러면 찰흙을 주고 우리 가족 만들어봐라, 너희 가족 만들어봐라 하면 잘 만드는데, 스케치북 주고 그리라고 하면 아가들 어떻게 그리나요? 밥 먹고 있는 식구들이 전부 다 누워있죠. 예, 그러니까 평면으로 옮기는 건 3차원을 2차원으로 한 번 더 옮겨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고를 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평면 중에서 어떤 장르가 제일 먼저 생겼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인물화, 산수화, 화조화, 사군자, 어떤 걸까요? 인물입니다. 예, 특히 인물 중에서도 초상입니다. 그 초상 중에서도 어디에 있는 초상? 무덤에 있는 초상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고사인물입니다. 예, 우리가 조선시대 회화사 하면, 제가 조선시대 회화사 전공자니까 많은 분들이 풍속화와 진경산수화가 메인이고 나머지 장르의 그림이 부속된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남아있는 게 진경산수와 풍속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초상화부터 시작해서 고사인물화가 면면이 흐르고 있고요. 18세기에 갑자기 장르로 부각된 것이, 그러니까 뉴 트렌드로 부각된 것이 풍속화와 진경산수화입니다. 특히 진경산수화 같은 경우는 18세기 이전에는 문집에서 진경이란 단어를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고사인물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 한자가 다릅니다. 이 고사와 이 고사는 다릅니다. 이건 이약이라는 소리고요. 이 고사는 덕을 많이 쌓은 고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사가 이 고사인물화의 소재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자가 다르다라는 거. 자, 이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자가 흠모한 인물 대표적으로 군주입니다. 제요와 제순, 요임금과 순임금이세요. 이분들이 중국을 다스리셨을 때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거는, 공자님 중국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제요, 제순 이분도 중국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선시대 어르신들은 이분들을 그냥 내가 존경하는 성현으로 인식했을 뿐이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 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고사인물화에, 특히 임금님을 표현한, 성군을 표현한 고사인물화의 주요 소재가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시대는 성군의 행적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악주의 행적도 같이 그립니다. 잘한 일을, 그러니까 정말 존경을 받는 임금님의 초상과 정말 나쁜 짓을 한 군주의 초상을 같이 배열을 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했듯이 고사인물알도 성군 악주도가 공존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의 어떤 행동이 시각화됐는지, 고사인물알의 소재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성종, 우리나라 임금이 성종께서 어람하신 명군, 훌륭한 군주의 그림을 모아놓은 병풍입니다. 병풍인데 제요도라는 요임금에 대한 제화시를 보면 뭐 어떻게 됐네 했는데, 흙계단띠 지붕의 검소한 생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배를 두들기면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태평성대를 찬양했습니다. 그 두 가지 코드가 요임금의 고사이무라의 주된 소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순임금은 그럼 어떨까요? 예, 순임금이 요임금의 이제 나중에 사위가 되거든요. 예, 순임금은 일단 효자입니다. 어떻게 효자냐 하면 아버지가 살짝 횟가닥 하셔가지고 이복 동생이랑 짝짝꿍이 맞으셔가지고 그 이복 동생이 이 순임금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물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죽이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우물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살아나시죠. 그래서 이 순임금의 효성이 너무 지극하여서 나중에 순임금 대신에 코끼리가 대신 밭도 갈아줍니다.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순임금은 군주이기도 하지만 효자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현금, 5개의 줄이 있는 금을 타면서 백성의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군주로 표현됩니다. 보시면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제가 지금부터 이제 국박이라고 하더라도 국립중앙박물관을 뜻하시는 걸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박에 소장된 명현제왕의 행적을 그린 고사인물입니다. 얼마 전까지 국박에 전시돼 있었어요. 전시돼 있었는데 여기 두 폭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순임금에 대한 고사고 요거는 요임금에 대한 고사입니다. 여기 확대를 해보면 여기 지금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배불리 먹어서 편안하게 배를 다 까집어 놓고 편안하게 배 두들기고 있는 모습. 요게 순임금에 대한, 요임금. 그 다음에 순임금 아까 효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코끼리가 대신 밭을 갈아주고 있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자가 존경하셨겠죠. 그러고요. 하나 더 볼게요. 여기도 보면 이것도 국박에 소장된 아주 훌륭한 업적을 행한 임금님들의 행적을 고사인물화로 표현한 병풍인데요. 보면은 여기에 순임금이 나라가 태평성대한 걸 아시고 이제 편안하게 혼자 금을 타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모습을 그 고사인물화 명군도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공자가 존경한 인물 중에 주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요, 제순, 주공 다 정치가입니다. 정치가인데 이 주공은 왜 공자가 존경하셨냐 하면 이복 형이 왕이었어요. 이복 형이 왕이었는데 이복 형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왕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세요.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이 워낙 능력이 있는 정치가였기 때문에 형 대신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조카한테 왕위를 주고, 조카가 어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조카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단단하게 조카를 지켜서 수렴청정을 하고 조카가 큰 다음에 깨끗하게 물러나신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존경을 하셨죠. 그래서 보시면 이 주공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여기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린 임금, 조카여 등에 업고 제후들의 조회를 받으니. 그러니까 어린 조카가 군주라고, 이렇게 아기가 서너 살짜리 아기가 군주라고 있으면 누가 이 아이를 존경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하들이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무시할까 봐 당신이 업고 있는 거예요. 업고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제후들을 맞이했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겠어요? 그림으로 표현해서 제후를, 어린 조카를 등에 업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화가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가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업지 않고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예, 지금 보시면 뒤에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주공이고 앞이 어린 제후예요. 조카. 예,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사병을 보니 요순, 걸주의 형상이 있었다. 예, 또 주공이 성왕을 안고 제후의 조회를 받는 그림도 있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주나라가 성행한 까닭이다.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요와 수는 성군이고요. 걸과 주는 악군이에요. 악주. 그래서 성군 악주도를 함께 보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자가 존경했던 인물 중에 노자가 있습니다. 예, 노자 하면은 노장사상 해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자가 춘추전국 시대 중국에서 두 번째 혼란기에 태어나셨잖아요. 제일 큰 혼란기는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3, 4세기고요. 그것보다 조금 덜 혼란기가 기원전 5, 6세기의 춘추전국 시대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아까 줄리아 머레이 교수님 글을 보면 제가 맨 처음에 해석이 안 됐던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를 영어로 표현해서 제가 몰랐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춘추. 스프링 앤드 어텀입니다. 예, 진짜로. 예. 전국 워링 스테이트 그렇게 해서 제가 몰랐던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상가들,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많은 사상가들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끝에 자자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다 그 시대 출신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노자 선생님도 그때입니다. 근데 공자랑 거의 나이 차이가 30살 넘게 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공자가 노자를 뵙고 싶었어요. 그 당시 노자는 거의 70대였고 공자는 30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나라의 법도를 노자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노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도서관에 사서를 하셨거든요. 도서관에 사서를 하시니까 엄청난 옛날 고서들을 다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공자가 노자를 만나러 주나라에 갑니다. 예, 그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신데 여기 공자야 노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공자, 노자 써져 있죠. 그래서 이분이 노자시고 이분이 공자시고 가운데 향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뵙고 주나라의 여러 가지 예와 법도를 젊은 시절에 배웁니다. 젊은 시절에 배우시고 나중에 주유열국하셔서 제자를 키우실 때 그 법도를 가르쳐 주시죠.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공자가 존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오게 될 성적도에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노자세요. 노자시고 이분이 공자시죠. 예, 남궁경숙이라는 제자가 모시고 가거든요. 그래서 수레를 타고 모시고 와서 두 분이 만나는, 그래서 예에 대해서 묻는다. 노자에게 예에 대해서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에서 예를 물었다. 주자가 말해서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 구절을 한번 번역본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공자가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지금부터는 공자가 사랑한 제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제자들이 공자를 따랐다고 해요. 따랐는데 다 4대 성현들 다 제자 있으시죠? 예수님 몇 분이시죠? 12분. 예. 부처님 10분입니다. 10분. 10대 제자상. 예. 근데 공자님은 좀 욕심이 많으셨어요. 몇 분이실까요? 72명. 예, 거의 한 클래스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몇 분만 소개시켜 드립니다. 안회입니다. 안자라고도 부르는. 예, 정말 어질었대요. 정말 어질고, 정말 착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착해서 이게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아마 이 제자는 스승보다 먼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자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글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고, 그래서 이 제자가 안회, 안자라고 부르는 이 제자가 반장입니다. 공자 제자 중에. 그래서 언제나 공자 옆에 따라붙는 넘버 원이 바로 안회입니다. 예를 들면
공자 행교상이라는 게 있어요. 공자와 어떤 제자가 함께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제자가 한 명만 나온다. 그러면 안회입니다. 예, 안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동양문화권에서 인물화를 그릴 때 인물상의 크고 작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계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기가 쉬워요. 그 장면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 넘버원이에요.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깨지느냐?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양화법이 들어오면 누가 크게 그려질까요? 앞쪽에 있는 사람이 크게 그려지죠. 예, 그 전까지는 공자님. 그래서 이렇게 행교상을 보시면 예, 요 경우는 3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자님, 그 다음에 이분이 제 기억이 맞다면 이분이 안회고 이분이 증삼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공자 행교상이고요. 그 다음에 자로가 있습니다. 자로. 예, 제일 나이가 많고 엉뚱하고 입 바른 소리 많이 하고 그렇지만 나중 끝까지 공자를 쫓아다녔고 나중에 제 기억이 맞다면 예, 제가 이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공자님, 제자님 성함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자로, 자유, 자사,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아마 3년상을 혼자 지냈던 제자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이 제자와 관련된 일화는 이런 자로문진이라는 고사 인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공자님이 아까 이 제자를 데리고 자로를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하시는데 이 둘이서 혼자서 장저와 걸릭이라는 사람들이 오고 가건 아무 상관없이 밭을 갈고 있는 걸 보세요. 밭을 갈고 있는 걸 보고 배를 타야 되니까 나루터가 어디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 뜻입니다. 자로 문진. 나루터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흘낏 보면서 그 자로라는 제자한테 너는 왜 이런 공자 같은 사람을 따라다니느냐. 우리랑 같이 여기서 배 타고 어디 가지 말고 우리랑 그냥 밭 갈고 세상과 떨어져서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공자님이 진정한 성인은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그들을 바꿔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성인의 할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한 번도 세상을 떠나서 인간 사회를 떠나서의 삶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노자나 장자와 비교가 됩니다. 노자와 장자는 인간, 세속을 떠나서 자연에 머물면서 내가 원하는 걸 탈속적인 삶을 누리고자 했다면 이분은 교화, 조화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것도 인간, 사람들 사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그들을 바꾸는 게 진정 위대한 성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적어 왔는데 요건 자로문진 요게 나중에 나오는데 그냥 일단 시간이 없어서 말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로라는 사람은 공자님과 관련된 고사인물화에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공자님이 어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 바로 행단이라는 곳에서 가르치십니다. 행단은 사실 논란이 아직도 많아요. 예, 이 행자가 살구나무 행자도 되고 은행나무 행자도 되기 때문에 이 행단이 살구나무냐 은행나무냐 아직도 헷갈려들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규경 같은 사람은 막 싸웁니다. 다른 학자들이랑 살구지 왜 은행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 행단 하면 그게 살구건 은행나무건 공자님의 클래스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자를 가르치시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공자의 강학철을 그린 겸재정선의 부자묘 노회도입니다. 일단 여기는 은행나무, 살구나무보다 이렇게 전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산동 곡부에 가서 공자의 사당 앞에서 이 전나무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겸재정선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18세기 전반에 화가였고 그 다음에 금강산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아주 그림을 잘 그렸던 화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겸재정선하면 진경산수와 금강산 그림
지난주에 끝난 국박의 실경산수화 전시를 혹시 보셨나요? 예, 거기에 겸재정선의 그림이 많이 나왔는데 산수화를 잘 그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18세기 전반에 고사 인물화를 가장 많이 그린 분이 바로 겸재정선입니다. 예, 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계속 정선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행단에서 제자를 키우시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공자님이 제자를 키우실 때는 언제나 문답을 하세요. 문답을. 예.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대답을 유도한 다음에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많은 문답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논어 선진편에 있는 욕기장입니다. 욕기장. 예, 많이 아실 거예요. 공자와 아까 말씀드린 자로, 증점, 염유, 공서와 이 네 명의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공자님이 먼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알아주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에 대한 세상적인 지명도가 높아지고 어느 정도 돈도 있고 벼슬도 하게 된다면 어쩔 거야? 그랬더니 자로는 일단 3년 동안 주변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하고 백성들에게 도를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염유라는 사람이 땅을 자기는 사서 일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서화는 아예 본격적인 정치를 해보겠다고 해요. 예, 그랬을 때 증점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점아 너는 어떻게 하겠니 하자 증점이 그때까지 슬이라는 것을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악기를 타고 있었어요. 악기를 타면서 말하기를 늦은 봄에 봄옷을 만들어 입고 그냥 친구 여러 명 모아서 기수라는 강가에서 목욕하고 바람을 쐬다가 신화 읊으며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께서 딱 원하는 대답을 한 거죠. 나도 그렇게 할 거였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욕기장입니다. 그래서 이 욕기장의 주인공인 증점, 그리고 증점과 공자의 제자가 조선시대 문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풍류의 모델이 됩니다. 예, 풍류의 모델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시각화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선시대 문인들이 속으로는 벼슬 하고 싶고 임금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싶었지만 겉으로 가장 존경하고 되고 싶은 롤 모델로 제시한 게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증점, 한 사람은 아까 도화원기를 쓴 도연명. 그렇게 두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바로 슬입니다. 예, 검은고로 비슷하지만 이거 검은고라고 했다가 국악하시는 분한테 제가 야단 맞았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못한데 이걸 슬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증점이 슬을 타는 것도 고사인물화에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됩니다. 다시 정선으로 왔어요. 정선으로 왔는데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행단 밑에서 은행나무 밑에서 고슬, 누군가 슬을 타는데 주인공이 증점이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는 모르지만 우리 두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일단 공자님 어디 계신가요? 예, 여기 관리의 모자를 쓰고 계시죠. 사구간. 그러고 슬을 타고 있는 증점 어디 계신가요? 요 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욕기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욕기장을. 이렇게 고사인물화의 등장 주인공들을 알아가시면 옛그림을 보는 재미가 훨씬 더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는 슬만 타는 증점이 나오지만 이제는 금을 타는 안회, 안자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처럼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 양옆에다 딱 두고 한 사람에게는 슬을 타게 하고 한 사람에게는 금을 타게 한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이 금을 타는 안회, 안자이고 왼쪽이 증점입니다. 확대해 보면 보이시죠? 여기 공자 앉아 계시고 양옆에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수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스승이 행복하셨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욥기장이 다르게 표현되는 방식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의 욥기장은 공자님이 등장하셨잖아요. 근데 공자님 없이 요렇게 이 작품 두 작품 다 욥기장을 표현한 것이라는 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이거는 조금 오래됐고 요 신민호 선생님의 논문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 안에는 공자는 안 계십니다. 공자는 안 계시지만 증점과 그의 6, 7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쐬면서 논의는 모습이 이렇게 단독 고사인물화로 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예, 어찌 보면 공자가 주연이고 제자는 조연일 것 같은데 이렇게 유명한 제자들은 주연으로 발탁되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공자 성적도와 고사도입니다. 성적도라는 것은 공자의 일생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림이어서 이게 뭐 24첩 뭐 몇 첩 해서 굉장히 길게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의 텍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인데요. 물론 공자가 언제 맨 처음에 형상화됐냐면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 부부상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에서부터 보이지만 본격적으로 제작된 것은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 정도 뒤인데요. 이제 성적도를 보여드리면 성적도라는 것은 공자의 일생을 이렇게 다른 제목으로 분리되어 표현한 그림을 공자 성적도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제목 여기에 보시는 이 작품이 조금 이따 보여드릴 이 작품은 국박소장의 김진여라는 궁중화원이 그린 그림이에요. 궁중화원이 그린 그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중국에서 언제부터 성적도가 시작되었는지 몰랐는데 이 그림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일단 김진여 그림부터 보여드릴게요. 예. 조금 지나가서 조두예용이라는 건데 공자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기를 가지고 소꿉놀이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벌써 예사롭지 않은 어린이였던 거죠. 그래서 공자가 어린 나이에 제기를 놓고 놀고 있는 모습을, 예절을 익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예, 일생을 그린 성적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공자가 아까 짧게 벼슬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인자하실 것 같은데 소정묘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죽여야 된다 해서 이분을 사형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예, 지금 여기 묶여있죠. 소정묘, 공자 죽여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언제나 유하고 착하신 줄 알았는데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유를 이렇게 5개나 대십니다. 예, 5 절도 같은 것. 첫째는 마음을 반역하고, 둘째는 행실이 편벽되고, 셋째는 거짓말하고, 넷째는 의리화가 추한 것, 다섯째는 그릇되니만 하고 자신의 몸. 도대체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소정묘를 죽이시는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일단 요 2개만 보여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림 앞에 이렇게 서문이 적혀 있어요. 서문이 적혀 있는데 서문에 뭐라고 했냐면 왕진붕의 원래 공자 성적도를 김진여가 따라서 그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왕진붕이라는 사람은 14세기에 활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렸냐 하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근데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왕진붕이 그린 공자 성적도는 안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공자 성적도를 그린 걸 보고 김진여란 사람이 400년 뒤에 베낀 거예요. 베껴서 이 기록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공자 성적도는 왕진붕이 그렸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장품 중에 이렇게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그 마지막 장면에 여기에 세백료, 즉 경진년에 오계자 김진여가 삼가 그렸다라는 이렇게 관지가 적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아마 궁중 어람용 회화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공자 성적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경우는 아까랑 조금 그림이 다르신데 이거는 세자 교육용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하가 중국에 가서 농상도와 공자성적도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베껴서 세자에게 교육용으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세자가 누구냐 하면 사도세자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농상도는 말고 공자성적도만 베껴라. 그래서 이게 그린 겁니다. 이게 아까의 자로문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밭 깔고 있는 두 사람, 여기 공자, 자로라는 제자. 요거는 동원 기증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누가 그렸는지 모릅니다. 같은 자로문진 하나, 예, 요거는 김진여가 그린 거고요. 아까 왕진붕이 베낀 거. 그래서 조금 구별을 하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자성적도 중에 요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기도라는 거예요. 기기도가 뭐냐면 공자가 어느 날 노나라 사당에 가서 이상한 그릇을 봐요. 그릇을 보는데 이 그릇은 정말 신기한 게 물이 반만 차야 똑바로 서 있어요. 가득 차도 엎어지고 하나도 없어도 엎어지는 거예요. 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중용이죠, 중용. 예, 모든 일이든지 중용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기도가 굉장히 성적도에 많이 표현이 됩니다. 예, 일단 이렇게 성적도에 표현된 기기도예요. 예, 우리 이거 여기서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워터파크에 다 있잖아요. 그쵸? 예, 워터파크에 있는 건데 이렇게 물이 딱 반만 차 있어야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서 있고 너무 꽉 차도 쏟아지고 비어도 기울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적도가 그림으로만 그려진 게 아니라 판화로도 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거를 독립된 장르로 김홍도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에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자고사도 설명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자가 도통의 계보를 잇는 중심에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까 공자를 부르는 용어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니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바뀌다가 드디어 문선왕이 되죠. 문선왕이 되면서 왕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위상이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공자님을 사당에 모실 때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한 질서를 가지고 모시게 됩니다. 공자님은 언제나 가운데에 딱 서서 정위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자님의 3명의 제자와 맹자가 배향을 하고 계시고 공자님의 10분의 제자만 이렇게 종향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북송대에 공자님의 사상을 잘 따랐던 문인들이 거기에 따라 붙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위차라고 합니다. 위차. 예, 그러니까 지위의 순서라는 거죠. 예, 이렇게 차려지게 되는 건 이게 지금 조선 성균관 내 위차인데요. 이렇게 된 건 이제 공자님이 한 종교의 리더가 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위차가 됩니다. 근데 초상화를 다 그려서 걸기도 하지만 그게 유교의 예와 법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건박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위패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위패로 대신하기도 하거든요. 예, 여기를 보시면 이 위차가 그대로 다 실현된 작품이 아까 보셨던 이거예요. 예, 지금 소수서원에 있는데, 소수박물관에 있는데, 약간 좀 진이는 아니고 누가 언제 그렸는지 헷갈려 하는데, 예, 너무 지금 복잡하니까 여기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공자님 계시죠? 정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4분 맹자 해서 4분 제자 배향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5분의 제자 종향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위차라는 것은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차와 더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명도설이에요. 사람의 도의 계보를 이렇게 도표화한 것입니다. 도표화한 것을 인명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공자가 있죠. 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뭐 여기 보시면 그 지배자의 계보이고요. 군주의 계보이고 여기는 학자의 계보인데요. 그 가운데 공자가 있으면서 여기 맹자, 주자, 정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지도자, 여기서는 학자의 계보가 있습니다. 예.
장영광이라는 분이 하신 대표적인 공자를 중심으로 한 인명도설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 한 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한 장. 도대체 이 계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가, 이것에서부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시면 여기에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여기 제요, 제순, 아까 말씀드린 요순 임금 있으시죠? 주공 있죠? 주공. 그리고 공자가 있고, 여기 맹자가 아까 4명의 제자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북송대에 성리학자들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인명도설이 그림으로도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져서 보시면 윤두서라는 분이 그리신 건데, 여기 주공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주공 이렇게 단독으로 그려지셨죠? 그 다음에 공자와 안자, 증자, 자유. 그래서 공자와 맹자를 뺀 요 3사람. 그럼 맹자는 어디 갔을까요? 여기 맹자, 초상화로 그려졌습니다. 초상화로 그려지고 여기에 북송대 성리학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주자, 주희거든요. 주희와 주희의 제자들. 이렇게 도통을 표현하는 인명도설이 인물화로도 그려집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인물화로 그려질 뿐만 아니라 초상화 형식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고사인물화로도 표현이 됩니다. 고사인물화로도. 이러한 도통의 계보를 고사인물화로 그린 대표적인 작가가 말씀드린 겸재정선입니다. 겸재정선.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셨던 공자님이 계시다면 여기에 성리학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정선이 이러한 송나라 시대의 성리학자, 공자님의 제자들이죠. 먼 제자들.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아름다운 산수 배경을 등에 쥐고 무언가 독특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선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통을 표현하는 방식이 인명도설도 있고 초상 형식도 있고 고사인물 형식도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8폭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예, 도통의 계보를 초상 형식으로 표현한 것, 그 다음에 고사인물 형식으로 표현한 것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공자님을 다시 한번 보시게 하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분량이 많아서 조금 달렸는데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 때 제가 질문을 해주시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열광해 주시고,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다들 표정이 진지하시면서도 아주 흥미로워하는 표정이셨어요. 이제 교수님을 중앙으로 모시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네.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제 워터파크에 가서 공자의 중용을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의상실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의상인 걸. 예. 의상실 알고 계셨나요? 다 처음이셨죠. 예. 충격적인 사실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자유롭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마이크를 여기 모자 쓰신 선생님께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네, 너무 흥미롭게 공자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송 교수님이 발견한 공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지 정리를 짧게 해주실 수 있는지. 너무나 인간다운 인간. 예,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다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절대로 숨기시지 않았지만, 그것이 남에게 해가 된다면 하지 않으셨던. 예, 그래서 정말 보고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썼는데, 내가 여러 가지 하시네. 뭐 지천명, 이순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부록, 지천명, 이순 뭐 15세. 내가 그때라면, 공자님 나이라면 어땠을까? 공자님이 지금의 나의 나이 때 뭘 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써서 특히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그렇게 늦은 날 50세에 처음으로 별로 높지도 않은 벼슬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또 놓으시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러니까 참을 인자를 얘기를 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는 내 길이 아니야 라고 떨쳐버리시면서 제자들을 키우신 그런 면. 그래서 정말 인간, 그리고 정말 내면이 아름다우신 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답이 되셨나요? 네. 네. 아까 그 약간 까만 얼굴이 덕을 네. 표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오늘 포스터에는 아예 까맣게 나오셔서 덕의 최고봉이 아닌가라는 예,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거 마음에 든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선생님. 예. 네. 이거는 탁본입니다. 탁본. 그러니까 목판을 판 거를 찍은 거예요. 찍다 보니까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나왔는데 사실은 좀 그림이 많이 상했습니다.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이라는 곳에 기탁이 돼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곡부공시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곡부공시들이 많으세요. 그 문중이 갖고 계셨던 작품을 집에 가지고 계시니까 너무 상해서 보관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굉장히 인쇄상으로는 예쁜데 직접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제가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낡았습니다. 예, 근데 그 어떤 시각적인 보시면 제가 이게 첫 번째 나와서 이미지가 잘 안 보이시는데 정말 자연 속에 계신 공자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표현된 공자님이 별로 없는데 아주 드물게 자연 속에 계십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맨 뒤에 계신 분께 좀 마이크를. 사실 공자님 이야기가 굉장히 고리타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듣다 보니까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 몰랐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었거든요. 다 동의하시는 표정이시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저도 되게 옛날 학교 때 배웠던 공자를 안자, 증자 되새기면서 들었는데 좀 궁금한 게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시는 공자님의 그런 깨달음이나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건 뭔가 세상 또 삶 되게 큰 부분일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순간 되게 먼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유교는 이제 송나라 때 뭐 성리학 또 주저학 일로 가잖아요. 그럴 때는 갑자기 이제 이 세상의 이치나 이런 것보단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어떤 정치 좀 되게 협소해진 느낌이 들지 않나 어떤 모든 인간이 아니라 선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변화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어찌 보면 이게 조선시대 때 유교라는 것이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되잖아요. 특히 역성혁명을 일으킨 나라일 경우 유교라는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지배계층에게 유리한 이데올로기이죠. 왜냐하면 수직적 신분 질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당쟁이라는 게 생기게도 되고 지나치게 예화법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선시대의 그런 어떤 당쟁이나 그런 걸 시각적인 이미지로 볼 때 공자님이 이걸 보시면 얼마나 한심해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공자님은 단순하게 사람이란 이렇게 살아야 돼. 남에게 정말 단순하게 그리고 정말 보편적인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것을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자기 임의대로 뽑아서 필요한 부분만 강조를 한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예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의를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어찌 보면 공자님의 생각하고는 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공자를 이용한 사람들이네요. 네. 뭐 곁가지를 살짝 질문드리자면은 네. 공자하면 유교, 유교하면 제사 이렇게 이어지는 네, 그 네. 분이 있잖아요. 네. 아마 여성분들 많으신데 제사 하면 또 다들 한숨 쉬시거든요. 예. 차례 제사. 예. 이게 지금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미워해도 되나요, 공자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법도만 남았잖아요. 근데 차례라는 건 달해잖아요. 달해거든요. 그 사실은 차만 올려놓고 하는 예식이었대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음식이 올라가고 그 음식에 뭐 홍동백서, 예, 저도 한 며느리 하기 때문에 예, 뭐 생선전 2박스도 붙여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정말 맨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걸 수도 있는데 너무 본질은 빼고 형식만 남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왜 네.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지 예. 며느리 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좀 네. 혹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렸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이쪽에 마이크를 전해주시겠어요? 방금 교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꼭 방송에서 한번 해주셨으면 예. 그 신문, 방송, 예. 매체 예. 온갖 저희가 곳에서 꼭 같이 근데 사실 교수님이 2박스를 붙이셨대요. 저는 며느리 입장으로. 예, 아, 예. 예, 그 가족들을 제가- 계도하실 생각을.
제가 네. 하고 싶은 질문은요. 예, 예. 그 공자님 여러 말씀 중에 교수님께서 그 자식이나 아니면 뭔가 가훈이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꼭 자기 그걸로 삼으라고 하고 싶은 그런 예. 이야기 중에 어떤? 저는 그 공자님이 얘기하신 참아야 하느니라, 뭐 이거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 정말 어려운 일이라서. 하지만 중용이라는 건 한번, 그러니까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 사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것만 지켜지면 이 세상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기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 한문으로 다른 데는 의기라고도 있는데 기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기기도를 제일 좋아하셨던 임금님 중에 한 분이 세종대왕이세요. 예, 세종대왕께서 흠경각에 그 기기도를 흠경각이라는 걸 만드시거든요. 물시계, 자경로 있고 그렇게 하시면서 농번기에 절기도 보여주시면서 그 기기를 거기다 설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설치를 하신 이유가 농사 때 적당하게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뭐든지 중용이 중요하다라는 거가 아닌가. 예, 그래서 워터파크를 제가 우리 아이를 데려가면 늘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예, 중용입니다, 중용. 네. 예. 넘쳐도 쏟아지고 네. 모자라도 물을 엎어지고. 뒤집어 쓰게 되는 예,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선생님. 네. 일단 처음 그 아름다운 수술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저한테 이제 피부를 딱 완하다 가지고 네, 네. 그 논어가 아니지 공자를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선생님이 피부로 느꼈던 이게 아름다움이다라는 그런 거가 뭐가 있었는지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자 얼굴이 검게 표현했던 걸 좀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덕을 표현한다 그랬는데 왜 검은 게 덕을 표현하는지 그걸 잘 이해가 안 가고 왜냐면 또 이제 얼굴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알라딘에서 보면 진이라는 사람이 그는 파란색으로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난 처음에 몰랐는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도에서 그 비슈누가 하여튼 무슨 뭐 세상의 모든 그 중생들의 그걸 자기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퍼렇게 멍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퍼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아마 이게 그래서 그 뭐 이라크나 이란 쪽으로 가서 진이라는 사람이 이게 파란색으로 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네. 요즘은 다 하얀색을 원하는데 하얀 네. 피부를 원하는 건. 근데 공자가 검은색이라는데 그게 동양 전통에서 검은색이 덕이랑 관련된 건 있는지 그거랑 이제 아까 말한 공자님이 그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저희들이 느끼는 피부로 이게 아까 중령이니 아까 그 그리시를 이렇게 했는데 잘 안 와닿거든요. 네. 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키워드로 잡은 게 아무래도 미술사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외면의 미이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하나는 내면의 미인데 그거를 종교와 연결을 시키자면 그 세속적인 아름다움은 외면의 미가 많으니까 그거랑 좀 별도로 외면의 미를 종교와 연결을 시키자면 가장 대입하기 좋은 게 불교 미술 가운데 보살상입니다. 보살상 하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가운데 계신 열애 말고 양옆에 계신 분이 보살인데 가운데 계신 열애는 중성적으로 표현되고 양옆에 보살님은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각기 보살님마다 특징이 있어요. 예,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은 여성으로도 보고 관능적으로도 보죠. 그게 외면의 미인데 사실 공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얼굴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정치가이자 교육자이자 학자이자 스승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저분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한마디로 잘 나가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나가는 분이 절대로 아니었죠. 절대로 아니었고 정말 힘들게 사셨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제 제자를 키우셨어요. 제자를 키우셔서 다시 주유열국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오세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지도자가 그러니까 왕이 불러요. 왕이 불러서 나를 간택하려 나를 이제 벼슬을 주려고 하나 보다 하고 갔더니 공자한테 벼슬을 안 주고 공자 제자한테 벼슬을 줘요.
그러니까 제자한테도 치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속으로 속상하고 드러내지는 못하시. 그래도 그냥 그것을 감수하고 지나가시거든요. 그런 게 내면의 미가 아닌가. 선생님께서 그게 잘 안 와 닿으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공자의 사상이나 일생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걸 이미지화한 그림과 조각에 맞췄기 때문에 아마 안 와 닿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자가 아름답게 표현되지 않았어도 그분들의 그러한 예사롭지 않은 행동이 이렇게 오래 남아 있다라는 건 뭔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만한 것이 있고 저는 그 키워드를 내면의 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피부 색깔은 왜 까만색으로 했는지 의견이 많은데 저도 그걸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물현자, 그러니까 흑자가 아니라 현이거든요. 거물현인데 거물현자가 의미하는 게 물이래요. 혹시 아시나요? 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흘러다니고 포용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게 얼굴색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요거는 제가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알라딘의 진이 얘기하셨는데 9월에 오셨으면 좋았을 거 그랬어요. 그때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야기 나눴는데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다시 그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욕이었을 것 같아요. 공자는 그 제자가 그렇죠. 임용이 됐을 때 어떻게 그걸 왜 이렇게 동시대에 배척을 받았을까요?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그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신 분인데 공자 전공자들은 그냥 그분의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출생부터 예사롭지 않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건 너무 훌륭한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이분은 출생부터가 기가 막혔잖아요.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사마천의 공자 세가에 의하면. 그리고 사마천이 야합이란 단어를 썼다라는 건 어떻게 두 사람이 공자를 낳았는지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치욕 속에 아버지가 모르면서 컸던 거,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진짜 팔자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뭐 한마디로 그냥 박복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참 박복하셨네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존경을 받는데 그쵸, 성인으로까지 예, 떠받들어지고 살아생전에 있고. 예. 저는 그 공자하면 되게 이미지 딱 떠오르는 게 있다면 이제 공자가 이제 주유 천하할 때 그 공자를 잃어버린 제자들이 공자를 찾았을 때 그 누군가가 문 앞에 주인이 잃은 비루한 개 같은 노인이 있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 되게 공자를 되게 많이 느끼게 하거든요. 교수님한테 있어서의 공자의 이미지에 되게 마음이 와닿는 모습이 있다면 혹시 어떤 모습이 있는지요? 저한테요. 그렇게 질문하신 대로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도자와 스승 가운데 계신 분, 정치와 학문 가운데 계신 분, 예, 그게 아까 사실은 제가 보여드린 그 도설이에요. 여기는 치통지도라고 하고 이쪽은 도통지도라고 하거든요. 그 가운데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공자입니다, 저한테. 네. 고사 인물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고사 인물화에 대해서 몰랐는데 오늘 보면서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시각으로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대에서 법학 전공하고 있는 학생 겸 직장인인데요. 사실 공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은 있었지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알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지금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제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정치 상황이나 우리 국내 상황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이나 이 공자의 어떤 이런 사상이 많이 저희 현실에 좀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이 생각해 보실 때 이제 우리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에서
공자의 어떤 모습이, 물론 이제 중용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중용 말고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되어질 때 어느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앞으로 미래적이고 이제 세계적인 어떤 나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연결해서 공자의 어떤 모습으로 반영됐으면 하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좀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네네. 안 그래도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안 나오기를 바랬어요. 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장자나 노자는 형이상학적인 걸 추구했던 스승이시거든요. 그들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십니다. 그래서 무아예요. 무아. 예, 무아. 그리고 탈아입니다. 근데 공자는 한 번도 나의 존재를 부정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자아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조금 화론 쪽인데, 그런데 그 자아가 혼자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인간입니다. 여기서 말한 인은 단순한 사람인이 아니라 여기서 인은 남이에요, 남. 그러니까 혹시 일본어로 남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람인이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그걸 번역할 때 사람은이라고 번역하고 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 남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존재할 때 그냥 수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존재를 해야 되고, 그때 필요한 매뉴얼로 두 개를 제시를 하시죠. 하나는 인이고 하나는 의예요. 예, 요것만 지키면 이 세상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중화입니다. 예, 지금 제가 화론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아에서 자와 만나서 인간이 되고, 인간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그러니까 서로 균형 있게 되기 위해선 인과 의가 필요하고, 그렇게 인의가 되면 중화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이 남을 미워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그 사람이라서 미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아래 뭐 우리가 괴물도 아니고 공자님처럼 키가 3m인 것도 아니고, 예, 다 그만 하면 다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칙만 하면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안 나왔으면 했다던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게 됐네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멋진 강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에도 세세하게 답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면서, 네,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네. 밤새도록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시아의 미 강좌 동아시아의 아름다운 스승 공자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기대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재밌을 거라 생각을 못했었고요. 여러분 퇴장하실 때 저희 스텝의 안내에 따라서 안전하게 퇴장하시고요. 또 프로그램북 안에 설문지가 있습니다. 작성해서 등록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강좌 때 또 여러분의 의견을 또 귀 기울여서 좋은 강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와 관련된 책자도 드리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문하신 분들께 저희가 책자를 드린다는 이야기였어요. 저희 아시아의 미 강좌는 2020년 더욱더 새롭고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상현이었습니다. 안전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